부동산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 무려 하버드에서 부동산을 공부하시고 있는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우리가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그렇죠.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2019년 초반까지의 가격은 용인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성장하는 트렌드 안에서의 사이클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사실 시가장이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왜곡되겠다고 봐요. 정부 정책 실패예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위례 신도시 크게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세곡동 쪽에 보금자리 주택 내곡동 예. 그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정권 뭐 하냐고요. 전 그 소리가 너무 싫어요. 부동산은 살 공간이지 사는 공간이 아니다. 집값 한번 튈 때 못 쫓아가요. 자산 격차가 발생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주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지 투자의 대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이터 마스터. 오늘의 주제는 정말 궁금한 주제인데요. 요즘 전 국민의 화두죠, 부동산 투자. 대체 어떻게 하나? 무려 하버드에서 부동산을 공부하시고 계신 전문가시죠?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하버드에서 부동산 관련 학도 있나요? 하버드도 있고요. MIT도 있고 유펜도 있고 NYU도 있고 많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글로벌이 다 같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전 2019년까지와 그 이후는 좀 달라요. 우선 19년까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글로벌 위기 2008년에 샥 터지고 한 2012년, 14년부터 계속 쭉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2008년에 샥 터진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어요. 빠르게 회복을 했고 제가 사실은. 그래서 2009년에 이 회사에 처음 들어가고 세계 글로벌이 회복되는 걸 보고 그때 집을 샀었거든요. 근데 2014년까지 집이 안 안 오르더라고요. 올랐어요. 예. 2008년 후반부터 2018년 후반까지 서울시 1인당 지역 총생산 GRDP가 거의 56%가 올랐어요. 10년에요. 10년 동안. OECD 평균보다 경쟁성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2010년부터 오르는 게 맞아요. 오르는 게 맞는데 이명박 정권의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수요하고 공급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2014년까지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오르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오르는 거죠.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19년 초반까지의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용인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작년 초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용인해야 있었다. 돼요. 예, 충분히 오를 수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사람이 소득이 50% 오르는데 집값도 충분히 오를 수 있거든. 사실 더 올라요. 사실 집값이라는 거는 네. 소득 수준보다.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폭등인데 네. 저희가 만든 인덱스를 봤을 땐 거의 30%가 올랐어요. 작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20개월 동안. 근데 그건 굉장히 폭등이에요. 왜냐하면 20개월 동안 30%의 소득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가장이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왜곡돼 있다고. 그럼 왜곡되겠다고 봐요. 예. 지금 저희 뭐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이게 음.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20개월에 30%라 그러면 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영혼을 끌어서 어떻게든 이 집을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그렇죠. 예. 집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에요. 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고 왜냐하면 팔 수 있을 때 못 팔아요. 우리나라가 사이클이 존재해요. 사이클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우리가 2014년, 15년에 부동산 진짜 힘들었거든요. 강남도 집 팔기 힘들었고 제가 그때 팔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집 보러 안 오더라고요. 정말 전세만 힘들었어요. 벌어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떤 얘기 나왔냐면 부동산 대세 하락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반값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고. 일본을 따라간다. 잃어버린 인구 구조를 봐라.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동산 계속 갈 거다. 그거 아니에요. 이 재화는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저는 영끌하는 사람들 비난을 못 해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잃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예요. 그 어떤 나라도 사회적 약자한테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나라 없어요. 주택이라는 한 번 튀면은 빵 튀기 때문에 네. 못 따라가요. 사실은 그때는 네.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지금 마켓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스케줄에서 이렇게 공급을 할 거고
특히 당신들은 사회적 약자니까 대출 또는 초기에 들어가는 에쿼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당신들을 서포해줄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하면 그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책이 굉장히 잘못돼 가는 거예요. 모기지도 지금 굉장히 낮춰버리고 은행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거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예 못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사실은. 정부 정책 실패예요. 이거는. 근데 정부 정책은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집값을 분명히 억제하는 정책처럼 보이는데 네, 경제학을 하셨잖아요. 예. 그죠? 짜장면 값을 잡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저희는 뭐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을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중요시하니까. 지금 중위값이 8억 9억인데 서울에서 네. 그거를 정부가 잡아요? 이게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시각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공부 가리키는 나라도 없고 그런 정책하는 나라 전 세계에 없어요. 결국은 정책의 목적이라는 거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고 네. 이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건 수단이거든요. 이게 네.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막히니까 단절된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지금 패닉이 그렇죠. 일어나게 패닉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집값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 같은데 이걸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쪽을 좀 강화하는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뭘 풀어줘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주거 복지를 어떻게 강화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두 개가 다 굉장히 희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공급을 늘려라.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럼 어떤 쪽에서는 서울에는 이제 더 이상 공급을 늘릴 데가 없다. 이런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국경유지 굉장히 많아요. 용산공원이 용산구의 15%를 차지해요. 네. 전 공원은 찬성을 하는데 거기 일부는 개발해야 돼요. 다만 이제 녹색 총량만 유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벽면 녹화 같은 거 해서. 과거에는 이럴 때 정말 대규모 신도시, 그렇죠. 예. 믿기지 않을 정도의 큰 막 숫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관심이 확 글로 쏠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신도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 있고 너무 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위례 신도시 크게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세곡동 쪽에 보금자리 주택 내곡동 예, 예.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정권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의 차이인 거예요. 리더십의 차이.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좌빨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느 뭐 어디 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면은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전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강남 집값, 서울 집값 너무 오르니까 분당 같은 데 신도시 개발할 때 본인이 책임지고 했어요. 본인 리더십 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기가 리더십 갖고 그 관련된 부서들 조합해가지고 한 거라고요. 가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남을 개발할 때 모습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섞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삼동 같은 경우만 봐더라도 개나리 아파트에 50평대 아파트도 있었고 20평대 5층짜리 아파트도 있었고, 그 건너편에 영동 아파트라고 5층짜리 서민 아파트 있었고, 지금의 도곡 렉슬 5층짜리 도곡 아파트였어요. 여러 계층이 같이 살았어요. 여러 계층이. 근데 이게 다 중산층 이상의 완전 어펄 미들 클래스의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보다 굉장히 후퇴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바가 소셜 믹스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강남이라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이미 소셜 믹스에 대해서 그때 이미 생각을 한 거라고요. 이상한 정책,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에 휘둘리면서 도시 전체가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정부가 시장에 좀 안정적인 시그널, 사인을 주려면 용산 개발이에요. 서울 내 개발을 좀 해야 된다. 용산 국제무지구를 어떤 식으로 미래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에 대한 청사진 보여주고, 용산공원도 부지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90% 정도는 공원 냅두고 한 10% 정도는 초고층으로 개발하고, 서울 다운타운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뭔가 땅 파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지금 대체 부지가 사실은 거기 빼고는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강력히 지지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가 폭등하면서, 전세 가격 폭등하니까 20, 30대가 매매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도 지금 이제 전세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답을 안 주시는데
한 2년 전이죠. 2년 네. 전에는 그때 뭐 대단히 공급이 있다. 그래서 전세값이 막 떨어질 때 들어가서 굉장히 낮았는데 와 지금은 가격이 몇 억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예.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임대 부담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매매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사는 비용하고 임차해서 사는 비용하고 둘 중에 비교를 해가지고 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죠? 전세가가 폭등해서 이게 굉장히 오른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하다가 그럼 아예 매매 시장으로 가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되게 약해요. 정말 약하고 창피할 정도로 약해서 임대차 3법 나오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타이밍이 집값에 너무 자극을 줬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전세가를 무조건 올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에 해야 돼요. 매매가가 안정적인 때 특히. 네. 근데 하여튼 그건 시기는 어차피 됐으니까 이걸 철회할 수도 없어요. 철회한다고 해서 전세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지금 뉴 노멀이 돼버린 거예요. 철회한다고 전세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뉴 노멀이 돼버렸어요, 사실은요. 예. 네. 그래서 네.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거든요. 호텔을 뭐 우선은 호텔을 예. 첫 번째 호텔을 주택으로 컨버전 시킨다고 하거든요. 용도 변경. 예. 그건 외국에 너무나 많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비난하는 분들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너무나 케이스 많아요. 외국에서도 많이 하는 당연히 많이 가능한 하죠. 정책이다. 너무나 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호텔은 딱 유닛 자체가 주거로 바꾸기 좋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의 전세난의 핵심은 아파트예요. 그럼 최소한 2인 또는 2.5인, 3인 가구 이상이라고요. 그죠? 네. 지금 2.5인 또는 3인 가구가 요구하는 아파트 시장에 관련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네, 걸로. 아파트라도 아파트 우리가 어느 정도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호텔 컨버전 시키는 케이스 얘기하고 그다음에 매입 임대 얘기하거든요. 매입 임대는 다 빌라예요. 다 빌라. 그러면 아파트를 살려는 전세 수요가 대단히 죄송한데 뭐 제가 뭐 이런 쪽 사는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살려는 수요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여기 가서 사세요 하려면 살겠냐고요 지금. 빌라를 이제 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 개가 마켓이 달라요 또. 예. 근데 정부는 요즘에 보면은 그 다주택 아니면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세금이 오를 테니까 한 2, 3년 뒤면은 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이 출하가 돼서 예.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거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 15억을 이렇게 중립값으로 하고 네. 이제 주택의 서울이에요. 지금 서울의 이제 주택의 가격의 분포가 아마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쪽은 많이 안 올랐어요. 이쪽이 비싼 쪽인가요? 비싼 쪽. 비싼 쪽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데가 원래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가파르게. 가파르게 해서 이 봉우리 자체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올라간 거고 여기가 과연 떨어질까? 그건 모르겠고요. 여기가 떨어지면서 봉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요. 그럼 네. 중앙으로 네. 중앙이 높아지는. 수가 높아지는 패턴이 될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게 뭐 고가 주택이야 뭐 좀 내릴 수도 있고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우리가 좀 많이 찾는 곳은 보통 중저가 그렇죠. 예. 쪽인데 이쪽은 이 가파르게 솟아오른 봉우리가 쉽사리 내려오진 않아요. 않죠. 절대로. 부동산이라는 게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강력해요. 예. 자기가 손해보건 팔지 않아요. 절대로. 예를 들어 제가 10억에 아파트를 샀어요. 옆집에서 8억에 팔렸다고 제가 8억에 팔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더 살고 10억에 판다. 그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사 간다고 해도 그냥 9억에 걸어주세요. 뭐 이래요. 8억은 제가 창피해서 못 팔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자는 팔지 말고 매수자는 사지 말자는 게 제 전략이에요. 사실. 지금이요? 예. 매도자는 그 이제 뭔가 좀 모순되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도 지금 마켓이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 튀면 그냥 가거든요. 가격이.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같은 데는 사실은 중저가 시장인데 그런 데는 벌레틸리티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낮아요. 네. 변동성은 고가 주택의 변동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아파트가 20% 뛰었다, 저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외부의 샤크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매도자들도 타이밍 늦추는 게 맞고요. 저 입장에서 제가 매수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안 사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가격이 너무 많아서. 위도 확률이 있고 지금 아래도 확률이 있어요. 있으니까 예. 충격이 오면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충격이라는 게 잘 없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옆 나라도 주택 가격 빠질 때 한 번에 막 30, 40%씩 빠지면서 충격이 왔는데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거를 샀는데 이런 충격이 유동성이 언젠가는 좀뭐 긴축을 해야 될 테니까 그때 터질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자꾸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절대 일본은 우리랑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일본의 당시의 버블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 왕궁성 있잖아요. 네. 일왕성 주변의 땅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사는 정도였어요. 버블의 정도가 달라요. 훨씬 높았다는 거죠. 예, 버블의 정도가 다르고 두 번째는 당시에 자기 돈 없어도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파이낸스가 잘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LTV DTI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40%에서 50% 그렇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집값 충격적으로 그럴 일은 없어요. 안정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판단, 개인이 정말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이자율 같은 것들을 쭉 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뭐 그땐 개인의 판단이고 그리고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10년은 무조건 견딜 거다. 그리고 10년 동안 견딜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10년 버티면 원상 회복은 해요. 집이란.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안에 한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저라면 안 들어가요. 뭐 주식으로 비교하자면 약간 가격이 높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가돼 있기 예. 때문에. 교수님 예전에 교수님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정보가 공유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이 가장 그 정보 비대칭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평창동이나 성북동 이런 데 보면은 거대한 맨션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방에 안 올리거든요. 그 사람들 아는 딱 전속 부동산한테 딱 내요. 그리고 딱 봐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오픈하지 말고 살 사람한테만 보고서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주식시장과 다르게 이런 그런 숨어 있는 정보들이 크게 그렇죠.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채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정보 비대칭성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돈이 많다면 알아서 내가 한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해서 갖고 오세요. 그럼 나중에 또 쓰세요. 드릴게요. 그럼 해결돼요. 근데 중산층과 서민 같은 사람들 아예 그것도 불가능한 시장이 될 거라고요. 그죠? 저희가 부동산을 가면은 뭐 그런 네. 숨겨지는 정보도 그렇고 정보 비대칭성도 많고 저희 참 이런 좀 안목을 기른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되게 원론적인데 우선 공부 좀 해야 돼요. 사람들이. 부동산도 너무나 당연한 건 게 사실은 본인이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은 네. 몇백만 원짜리 주식 하는데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 갈등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갈등이 장난 아니죠.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 주식에 예. 대해서, 그 회사의 맞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근데 주택은 몇 억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자기의 금융 상황 안에서 A주택 갔다가 B주택 갔다가 C주택 갔다는 그 약간의 그 빅픽처를 세워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A주택에 대해서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여건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네. 제 생각엔 최소한 4개에서 5군데 정도의 준거 아파트 시장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행당동에 있는 한진타운 아파트가 내 드림 하우스라고 하면은 이것과 비슷한 여건인데 약간 상위 시장, 뭐 역삼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하고 5군데 정도의 비슷한 레벨 그리고 상위하고 열의 시장에 대한 아파트 중고 단지를 보고서 이 단지들이 과거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비슷한 단지인데 얘가 이만큼 올랐는데 얘는 이만큼 올랐다. 그럼 사실 이건 약간 언더 프라이스죠. 그때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만 바라보는 건 되게 위험한 투자인 겁니다. 예. 마치 주식에서 주식이랑 똑같아요.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석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개별 물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현대차 살 때 기아차 주식 살짝 보거든요. 아 여기 뭐가 들어올랐나 이거 살짝 보는데 부동산 투자 성공의 조건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선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로케이션을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로케이션하고 전 타이밍이라고 봐요. 시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파이낸스예요. 사실 레버리지 효과는 일으키면 일으키는 게 좋아요. 자기의 소득이 명확하다고 하고 대단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파이낸스. 네. 타이밍이 지금 좀 비싸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약간 그래요. 가격은 좀 비싸다. 예. 다만 충격적인 쇼크는 우리나라는 좀 없을 것이다. 예. 없을 것 같다. 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가격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주거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고 접근해야 된다. 예. 전 그 소리가 너무 싫어요. 부동산은 사람들이 살 공간이지 사는 공간이 아니다. 아, 제가 제일 그쵸, 예. 제일 싫어하는 멘트가 그거예요. 부동산은 다윤일 재화로서 가장 큰 재화고요. 마땅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고, 언젠가는 꼭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마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집값 한번 튈 때 못 쫓아가요. 자산 격차가 발생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 공부 안 하고 괜히 신념적으로 주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지 투자의 대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의 대상으로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약간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와닿네요. 저도 한때는 투자의 대상으로 갖고 있었는데. 네, 오늘 김경민 서울대 이제 환경대학원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 투자의 대상으로 꼭 부동산을 바라봐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가 조금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슈카의 더 마스터, 부동산에 대해 투자하고 싶다면 알아야 될 것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거라 믿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춘욱 ERA 리서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올해 한 해 동안 경제 이슈를 정리 좀 해볼까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다 올라버리니까 이게 벼락거지라고. 뭐 벼락거지다.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일이. 이런 흐름은 2021년에라고 사라지겠냐? 왜냐하면 3월 달이 이사철이잖아요. 아, 4, 5월에 또 재보선 있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여러 공약이 많이 나오겠죠. 투자 가치를 굉장히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네. 공약들이. 코로나19 발생 전으로 우리는 못 돌아갈 것 같다. 동의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본주의. 내년에 강하게 긴축할 수 있겠어요? 강한 긴축은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2,700이거든요. 지금 사도 저는 대단한 뭐, 쪽이십니까? 좋게 보는 쪽이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쪽에 서 있는 거죠.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정말 좋은 찬스다. 글로벌이면 미국이나 뭐 미국이나 선진국,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된다 그러면 좀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산 가격이라는 게 끝없이 오를 수 없다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 버블이 꺼지기 전에 잘 탈출하면 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일단 타야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밀분을 일단 타야죠. 그죠?